양반가의 천재 옳게 악독한 형님 집안을 무너뜨리다. 옳게 이제 그만 죽어라. 독이 든 차가 옳케의 입술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옳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형님, 제가 죽으면 형님 집안의 비밀도 함께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양반가의 천재 옳케와 악독한 형님. 그들의 숨막히는 대결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양 북촌 한성부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 청주 한씨 집안. 그 집 사랑채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놈아, 내가 감히 형님께 대들어. 철썩. 매질 소리가 담장을 넘어 퍼졌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또 시작이로군. 한참봉댁 둘째 도련님이 또 매를 맞으시나 보네. 쯧쯧 불쌍한 양반. 그 시각 안채 건넌 방. 한 여인이 창문 너머로 사랑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5의 이연화. 한씨 집안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마님, 또 저러십니다. 들어가지 않으셔도. 옆에 선 몸종 춘월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괜찮아, 춘월아. 이제 익숙해. 익숙해졌다는 말이 더 슬펐습니다. 연화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3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혼례를 올리던 그날 연화는 행복했습니다. 서당 훈장의 딸로 태어나 비록 가문은 미약했지만 학식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연화. 그런 그녀를 한씨 집안 둘째 아들 한준혁이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연화 낭자, 제가 평생 아껴드리겠습니다. 준혁의 따뜻한 눈빛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혼례를 올리고 이 집에 들어온 순간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큰형님 한준석. 겉으로는 효자이자 충신으로 알려진 그는 집안에서는 폭군이었습니다. 어디서 감히 서당 훈장의 딸 따위가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놓아. 첫날 밤 큰형님의 고함 소리에 연화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큰형수 윤씨였습니다. 옳게 이 집안의 규율을 알아야겠어요. 윤씨의 차가운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째, 시누이보다 먼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둘째, 큰방 어른께 문안 인사는 하루 3번입니다. 셋째, 바느질과 음식 준비는 모두 옳케가 담당합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쯤이야 견딜 수 있어.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규율은 더 가혹해졌습니다. 옳게. 이게 뭐야? 윤씨가 바느질감을 집어던졌습니다. 형님, 제가 정성껏. 정성? 이런 허술한 바느질을 정성이라고. 다시 해. 연화가 밤을 새워 완성한 자수였습니다. 규방의 스승도 칭찬했던 솜씨였건만 윤씨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윤씨는 시아버지께 고자질했습니다. 아버님, 둘째 옳케가 집안 살림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시아버지 한규영은 명문가의 가장답게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준혁을 불러라. 사랑채의 준혁이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의 등에는 매질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여보. 연화가 약을 바르려 하자 준혁은 쓰게 웃었습니다. 괜찮소. 당신 잘못이 아니오. 형님과 형수님이. 원래 저러시니. 하지만 연화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준혁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도.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큰형님 한준석은 집안의 재산을 모두 독차지했습니다. 아버지 한규영의 신임을 받던 그는 집안의 모든 재산 관리를 맡았고 둘째인 준혁에게는 쥐꼬리만한 생활비만 주었습니다. 형님, 이번 달 생활비가 너무 적습니다. 책을 사야 하는데. 준혁이 조심스레 말하자 준석은 비웃었습니다. 책? 내가 뭘 안다고 책을 사? 형이 다 알아서 할 테니 넌 조용히 있어라. 하지만 연화는 알아차렸습니다. 큰형님이 집안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우연히 사랑채를 지나던 연화는 큰형님과 낯선 사내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한대감. 그보다 더 무서운 건 큰형수 윤씨였습니다. 옳게 이 집안의 규율을 알아야겠어요. 윤씨의 차가운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째, 시누이보다 먼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둘째, 큰방 어른께 문안 인사는 하루 3번입니다. 셋째, 바느질과 음식 준비는 모두 옳게가 담당합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쯤이야 견딜 수 있어.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규율은 더 가혹해졌습니다. 옳게. 이게 뭐야? 윤씨가 바느질감을 집어던졌습니다. 형님, 제가 정성껏. 정성? 이런 허술한 바느질을 정성이라고. 다시 해. 연화가 밤을 새워 완성한 자수였습니다. 규방의 스승도 칭찬했던 솜씨였건만 윤씨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윤씨는 시아버지께 고자질했습니다. 아버님, 둘째 옳케가 집안 살림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시아버지 한규영은 명문가의 가장답게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준혁을 불러라. 사랑채에 준혁이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의 등에는 매질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여보. 연화가 약을 바르려 하자 준혁은 쓰게 웃었습니다. 괜찮소. 당신 잘못이 아니오. 형님과 형수님이. 원래 저러시니. 하지만 연화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준혁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도.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큰형님 한준석은 집안의 재산을 모두 독차지했습니다. 아버지 한규영의 신임을 받던 그는 집안의 모든 재산 관리를 맡았고 둘째인 준혁에게는 쥐꼬리만한 생활비만 주었습니다. 형님, 이번 달 생활비가 너무 적습니다. 책을 사야 하는데. 준혁이 조심스레 말하자 준석은 비웃었습니다. 책? 내가 뭘 안다고 책을 사? 형이 다 알아서 할 테니 넌 조용히 있어라. 하지만 연화는 알아차렸습니다. 큰형님이 집안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우연히 사랑채를 지나던 연화는 큰형님과 낯선 사내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한대감님, 이번 거래로 상당한 이익을 보셨겠습니다. 조용히 하게. 아버님께서 아시면 곤란하니. 연화는 숨을 죽였습니다. 큰형님이 집안의 토지 문서를 몰래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연화는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큰형님께서.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어찌하겠소. 아버님께서는 형님만 믿으시니. 연화는 준혁의 무력한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연화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연화가 첫 아이를 임신한 것입니다. 기쁜 마음에 준혁에게 알리자 그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연화 정말 고맙소. 이제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겼소. 하지만 큰형수 윤 씨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임신? 올케가?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윤 씨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지만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가장 큰 콤플렉스였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준석에게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저 올케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저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준석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알고 있어. 내가 알아서 하겠소. 다음 날부터 연화에 대한 학대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윤 씨는 연화에게 무거운 물건을 나르게 했고 밤늦게까지 일을 시켰습니다. 올케 임신했다고 게으름 피우면 안 돼요.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해요. 연화는 참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학대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윤 씨는 연화가 마시는 차에 무언가를 넣었습니다. 올케, 이 차를 드세요. 임산부에게 좋은 차예요. 연화는 의심 없이 차를 마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늘이 도운 것일까요? 컵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차가 바닥에 쏟아지자 윤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연화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윤 씨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것을.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솟았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있지 않겠다고. 자신과 아이 그리고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싸울 것인가? 연화에게는 아무런 힘도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때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은 지식이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아버지께 배운 학문, 경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읽는 통찰력. 그것이 연화의 무기였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큰형님의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매일 밤 사랑채에서 만나는 사람들, 오가는 문서들, 그리고 집안 재산의 흐름. 연화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준혁은 걱정했습니다. 연화, 무리하지 마시오. 당신의 몸 상태가. 하지만 연화는 단호했습니다. 여보, 이대로는 우리 아이가 태어나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제가 반드시 이 집안을 바로잡겠습니다. 한 달 후 연화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큰형님이 집안의 토지 문서를 위조하여 팔아넘긴 증거였습니다. 그것도 시아버지의 도장을 몰래 써서. 이것은 중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증거를 어떻게 시아버지께 알릴 것인가? 직접 말하면 오히려 연화가 모함한 것으로 몰릴 것이 뻔했습니다. 연화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당시 한규영은 한성부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동료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중 한 사람, 정직하기로 유명한 박찬판에게 주목했습니다. 연화는 박찬판의 부인과 친분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규방 모임에서 만난 박찬판 부인은 연화의 학식에 감탄했습니다. 한 부인, 정말 학식이 깊으시군요. 우리 집에도 한번 놀러 오세요. 연화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박찬판 댁을 방문한 연화는 우연을 가장하여 큰형님의 비리에 대한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요즘 토지 거래가 복잡하다고 하더군요. 특히 위조 문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니. 박찬파는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위조 문서? 그것은 중죄인데. 연화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우연히 들은 이야기인데 한성부 관리 중에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더군요. 박찬파는 즉시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한준석의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박찬파는 친구로서 먼저 한규영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규형, 자네 큰아들이 큰일을 저질렀네. 한규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큰아들이 자신을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분노한 한규영은 즉시 준석을 불렀습니다. 네 이놈, 어찌 이런 짓을. 준석은 부정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한규영은 준석을 폐가로 내쫓고 집안의 모든 권한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준혁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내가 잘못 보았구나. 이제 내가 이 집안을 돌보아라. 준혁은 놀랐습니다. 갑자기 형님이 몰락하고 자신이 가장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란 것은 연화의 역할을 알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혁은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연화, 혹시 당신이?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제가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위험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준혁은 연화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소 연화. 당신이 없었다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연화의 예상대로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몰락한 준석과 윤 씨는 복수를 꿈꿨습니다. 특히 윤 씨는 연화가 자신의 몰락을 꾀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옳게 두고 보세요. 제가 반드시 복수할 것입니다. 집을 떠나던 날 윤 씨가 연화에게 속삭였습니다. 연화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하지만 연화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윤 씨의 복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연화가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규영이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아버님, 준혁이 달려갔지만 한규영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원이 급히 불려왔습니다. 중풍이십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준혁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의원님, 제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연화는 어려서 아버지께 의술도 배웠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시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침을 놓고 약을 다리고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한 달 후 기적처럼 한규영이 깨어났습니다. 연화, 내가 날 살렸구나. 한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그제야 연화의 진가를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잘못 보았구나. 내가 이 집안의 진정한 기둥이었어. 연화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해야 할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규영은 마음속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연화를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 인정하기로. 그 무렵 연화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한규영은 기뻐하며 손자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창수라 하겠다. 밝게 빛나라는 뜻이니라.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몰락했던 준석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어떤 권력자의 힘을 빌려 집안에 돌아오려 했습니다. 아버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규영은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어도 큰아들이었습니다. 준석아. 하지만 연화는 단호하게 나섰습니다. 아버님, 한 번 실수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석 형님은 고의로 집안을 속였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면 또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한규영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석아, 내 마음은 고맙지만 이제 내가 이 집에 돌아올 수는 없다. 준석은 분노했습니다. 아버님, 제 말은 듣지 않으시고 며느리 말만 들으십니까? 하지만 한규영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준석은 원망의 눈빛으로 연화를 보며 떠났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너무 나간 것 같나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옳소. 형님은 이미 기회를 받았소. 하지만 그 기회를 스스로 버렸소. 하지만 연화는 불안했습니다. 준석이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한씨 집안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집안을 독차지하려 한다더라. 큰아들을 내쫓고 자기 남편을 내세우고 있다더라. 이 소문의 출처는 명확했습니다. 준석과 윤씨였습니다. 연화는 소문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열심히 집안일을 돌보았습니다. 시아버지를 정성껏 모시고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문은 자연스럽게 사그라들었습니다. 연화의 행동이 소문을 무색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동네 사람들은 연화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부인은 정말 현명하시다. 저런 며느리를 두면 집안이 번창하겠어. 하지만 준석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더 치밀하고 더 악독한 계획을. 어느 날 연화는 이상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이 적혀있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위독하시다. 빨리 오라. 연화는 놀라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고. 준혁은 즉시 연화를 친정에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에 도착한 연화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건강하셨던 것입니다. 연화야, 무슨 일이냐? 아버지가 놀라 물었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급히 시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사이 준석은 시댁에 나타나 한규형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연화가 친정에서 돌아오지 않으려 한답니다. 시댁을 버리고 친정에 머물겠다고. 한규영은 분노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준혁이 변명하려 했지만 준석은 이미 여러 증인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연화가 시댁을 떠나고 싶어 했다는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규영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때 연화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아버님,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하지만 한규영은 이미 준석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연화, 정말 그런 것이냐? 연화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거짓 편지에 속아 친정에 갔을 뿐입니다.
이 편지를 보십시오. 연화가 편지를 보여주자 한규영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증인들은 모두 큰형님께서 매수한 사람들입니다. 연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언제 이 집안을 버리려 했습니까? 연화의 눈빛이 진실되었습니다. 한규영은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연화가 보여준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간호하던 모습, 집안을 돌보던 모습, 아이를 키우던 모습. 한규영은 결심했습니다. 준석, 내가 다시 거짓말을 하는구나. 준석은 당황했습니다. 아버님, 제 말을 믿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한규영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한번 거짓말을 한 이상 나는 더 이상 내 말을 믿을 수 없다. 돌아가거라. 준석은 분노하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더 큰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큰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그날 밤 연화는 준혁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준혁 해다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형님이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요.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방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보, 제게 계획이 있습니다. 준혁은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해보시오. 큰형님의 악행을 완전히 드러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재산 비리만 드러났지만 형님이 저지른 다른 악행들도 있을 것입니다. 연화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준혁은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겠소? 연화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위험하지만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다음 날부터 연화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준석의 과거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그가 관직에 있을 때 저지른 비리들, 백성들을 괴롭힌 일들, 그리고 심지어 살인에 가담한 정황까지. 연화는 조심스럽게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증인들을 찾아가고 문서를 확보하고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한규형도 모르게 움직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알면 막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석 달 후 연화는 결정적인 증거를 모았습니다. 준석이 관리로 있을 때 뇌물을 받고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증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 비리를 넘어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였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연화는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집안 전체가 화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다시 한번 박찬판을 찾았습니다. 박 대감님, 제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박찬판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준석은 관직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연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찬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부인, 하지만 이것은 집안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요. 연화는 각오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박찬판은 연화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알겠소. 내가 적절히 처리하겠소. 며칠 후 한성부의 준석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준석은 급히 체포되었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규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럴 수가.
준석이 그런 짓을. 준혁은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아버님, 제 형이 저지른 일입니다. 아버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규영은 자책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연화는 조용히 시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부모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본인의 선택입니다. 한규영은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한 것이냐?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한규영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옳다. 악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느니라. 준석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증인들의 증언도 일치했습니다. 준석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윤 씨는 남편을 따라 유배지로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옳게 당신이 이겼군요. 연화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이것은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정의를 바로 세운 것뿐입니다. 윤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의. 그래요, 당신은 정의로운 사람이죠. 하지만 옳게 세상은 정의만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윤 씨가 떠난 후 한씨 집안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자리를 확고히 했습니다. 한규영은 연화를 완전히 믿게 되었고 중요한 결정들을 연화와 상의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를 도와 집안일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연화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연화, 당신이 없었다면 이 집안은 어찌 되었을까? 연화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함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부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계속해서 2부가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한씨 집안은 평화로웠습니다. 연화의 아들 창수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집안의 재정도 안정되었습니다. 연화는 이제 명실상부한 한씨 집안의 안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유배지에 있는 준석이 언젠가 돌아올 것이고 그때 더 큰 복수를 꿈꿀 것이라는 것을. 어느 봄날 한씨 집안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규영의 오랜 친구인 조판서였습니다. 규형, 자네에게 좋은 소식이 있네. 한규영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무슨 소식인가? 임금께서 자네의 공로를 인정하시어 더 높은 자리를 하사하실 예정이라네. 한규영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불안했습니다. 높은 자리는 더 큰 책임을 그리고 더 많은 적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한규영은 정의품 판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한씨 집안은 경사였습니다. 축하 인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로 집안이 북적였습니다. 연화는 손님들을 맞이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은 더 큰 표적이 되었구나. 그리고 연화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판서댁 둘째 며느리가 요물이라더라. 평범한 서당 훈장의 딸이 어찌 그리 똑똑할 수 있겠는가. 필시 무당이나 요물의 힘을 빌린 것이다. 연화는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심지어 연화가 아들 창수를 낳을 때
귀신이 나타났다는 황당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연화는 불안해졌습니다. 여보, 이 소문의 출처를 찾아야 합니다. 준혁도 동의했습니다. 내가 알아보겠소. 며칠 후 준혁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문의 출처는 궁궐안이었습니다. 궁궐안? 연화는 놀랐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전마마의 상궁 중 한 명이 이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연화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중전마마의 상궁이? 연화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상궁의 조카가 바로 윤 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었구나. 연화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윤 씨가 유배지에서도 복수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궁궐에서 나온 소문은 쉽게 잡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중전마마의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면 자칫 역모로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연화는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궁궐로 들어가기로. 하지만 어떻게? 연화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당시 궁궐에서는 규방 여인들을 초청하여 시회를 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시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너무 위험하지 않겠소? 준혁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단호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직접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한규형도 반대했습니다. 며느리, 궁궐은 위험한 곳이니라. 하지만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이 소문이 더 커지면 우리 집안 전체가 위험합니다. 제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한규영은 며느리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허락했습니다. 조심하거라. 며칠 후 궁궐에서 시회가 열렸습니다. 연화는 최고의 의복을 입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긴장되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며칠 후 궁궐에서 시회가 열렸습니다. 연화는 최고의 의복을 입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긴장되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시회장은 화려한 장식과 정교한 조명, 그리고 궁녀와 규방 여인들로 북적였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눈길이 자연스럽게 중전마마의 상궁에게 향했습니다. 상궁은 연화의 등장을 의아하게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회가 시작되자 연화는 평소처럼 예의 바르게 시를 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소문의 진원지를 파악하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연화는 곁에서 은밀히 속삭이는 소문과 시선들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잠시 후 기회를 포착한 연화는 상궁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상궁님, 잠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상궁은 당황한 듯 잠시 멈췄지만 연화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연화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퍼지고 있는 소문의 출처를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상궁은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옳게 사실은 윤 씨가 상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연화는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유배지에 있는 준석의 아내 윤 씨가 여전히 집안의 복수를 꾀하고 있었다는 사실. 연화는 심호흡을 하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집안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직접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날 시회가 끝난 후 연화는 궁궐을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윤 씨가 퍼뜨린 소문을 잠재우고 한 씨 집안을 완전히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위험과 긴장의 시작이라는 것을. 며칠 후 윤 씨의 소문이 점점 확산되자 연화는 집안의 안녕과 아들 창수를 지키기 위해 본격적인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연화는 한복 속에 작은 편지와 증거들을 숨기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시회를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윤 씨의 음모를 드러낼 계획이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연화는 윤 씨와 마주쳤습니다. 윤 씨는 유배지에서도 복수를 잊지 않고 있었고 연화를 향해 비웃음을 띄었습니다. 옳게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군요. 연화는 고개를 들어 침착하게 응수했습니다. 윤 씨, 이제 그만 두십시오. 더 이상 집안을 해치지 마세요. 윤 씨는 조롱하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옳게 당신이 감히 나를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집안과 남편 모두 결국 내 손에 들어오겠지요. 연화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과 정의는 결국 밝혀집니다. 연화는 증거와 편지를 꺼내 윤 씨가 퍼뜨린 소문의 근거를 공개했습니다. 궁중 상궁들, 심지어 중전마마까지 놀란 얼굴로 지켜보았습니다. 윤 씨는 당황하며 반박하려 했지만 이미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연화의 단호함과 준비된 계획에 궁궐 안 사람들은 연화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윤 씨는 더 이상 궁궐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소문은 빠르게 잠잠해졌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집안을 지켰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석이 돌아올 날 또 다른 시련이 올 것임을. 연화는 아들 창수를 품에 안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준비된 마음가짐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집안의 평화는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시간이 흘러 봄이 끝나갈 무렵 한 씨 집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연화는 궁궐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집안의 안정을 지켰고 아들 창수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마음 한켠에는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준석이 돌아오면 이번에는 훨씬 더 교활하게 돌아올 것이다. 어느 날 한규영은 집안의 재정과 외교 업무를 처리하며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야, 앞으로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겠구나. 우리의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연화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미 모든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궁궐에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배지에 있던 준석이 곧 귀환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씨 집안 모두 긴장했습니다. 준혁은 연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겠소. 연화는 아들 창수를 품에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 씨 집안은 다시 한번 다가올 시련을 준비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연화의 결연한 눈빛과 가족을 향한 굳은 의지는 곧 시작될 준석과 윤 씨의 복수 계획과 맞서 싸울 힘이 될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 유배지에 있던 준석이 조용히 한성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씨 집안은 이 소식을 듣고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준혁과 연화는 서로를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여보,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날이 왔습니다.
연화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석은 한성부에 도착하자마자 이전보다 훨씬 교활하고 계산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곧 윤씨와 재회하고 집안 내외부에서 세력을 모으며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연화는 준석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먼저 집안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에게 역할을 분담하고 외부에 퍼질 수 있는 소문과 음모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모두 침착하게 움직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준석은 점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씨 집안의 신하들과 연주를 이용하여 연화를 곤란하게 만들고 집안 재산과 명예를 흔들려 했습니다. 그때 연화는 고심 끝에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준석 스스로 자신의 악행을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연화는 궁궐과 외부에 신뢰할 수 있는 인물들을 활용하여 준석이 발을 들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준석의 계략이 한씨 집안을 공격하는 순간 연화는 교묘하게 준비한 증거와 증인을 꺼내어 준석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준석은 자신의 악행이 모두 드러나자 분노와 좌절 속에 한성부에 체포되었습니다. 윤씨 역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었고 집안은 다시금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연화는 아들 창수를 품에 안고 가족들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함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준혁도 그녀를 꼭 안으며 답했습니다. 연화, 당신이 없었다면 이 집안은 오래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씨 집안은 외부의 위협 속에서도 꿋꿋하게 서서 연화의 지혜와 결단 덕분에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나는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이 집안과 가족 그리고 정의를. 유배지에서 돌아온 준석은 이전보다 교활하게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집안과 외부 세력을 이용해 한씨 집안을 위협했습니다. 연화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집안을 안정시키고 외부 신뢰 인물들을 활용해 준석의 계략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교묘하게 계획을 세워 준석이 스스로 악행을 드러내도록 유도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연화는 증거와 증인을 공개하며 준석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준석과 윤씨는 더 이상 집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한씨 집안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연화는 아들 창수를 품에 안고 가족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함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준혁도 그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연화, 당신이 없었다면 이 집안은 오래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연화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나는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이 집안과 가족 그리고 정의를. 잔잔한 음악과 함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한씨 집안의 평화와 연화의 지혜, 그리고 가족의 결속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남아 청취자의 상상 속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몇 달 후 유배지에서 준석이 한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한씨 집안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준혁과 연화는 서로를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여보,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날이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석은 돌아오자마자 이전보다 교활하고 계산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는 윤 씨와 재회하고 집안 내외부에서 세력을 모으며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연화는 집안을 안정시키기 위해 신하들과 가신들을 배치하고 외부 소문과 음모가 퍼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연화 모두 침착하게 움직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준석은 점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재산과 명예를 흔들고 신하들과 외부 세력을 이용하여 연화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준석 스스로 자신의 악행을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신뢰할 수 있는 인물들과 함께 준석의 발을 제한하고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준석은 집안을 공격하려다 연화가 준비한 증거와 증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준석은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윤 씨 또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고 한씨 집안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연화는 아들 창수를 품에 안고 가족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함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연화, 당신이 없었다면 이 집안은 오래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연화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나는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이 집안과 가족 그리고 정의를. 한씨 집안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지만 그 평화 속에서도 연화의 결연한 눈빛은 미래의 위기까지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3부는 마무리됩니다. 연화는 집안을 지킨 뒤에도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준석과 윤 씨가 물러났지만 세상은 언제든 또 다른 위협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씨 집안의 평화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한규영은 딸과 며느리, 손자를 둘러보며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연화야, 내 덕분에 집안이 다시 평화를 찾았구나. 너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연화는 아들 창수를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준혁도 연화를 꼭 안으며 답했습니다. 연화, 당신이 곁에 있어주어 우리 가족이 살아남았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이 집안을 지켜갑시다. 그리하여 한씨 집안은 외부의 위협과 음모 속에서도 꿋꿋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연화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가족의 단결이 만든 평화는 이제 더욱 굳건했습니다. 연화는 창수를 품에 안고 집안과 가족을 둘러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나는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이 집안과 가족 그리고 정의를. 잔잔한 바람 소리와 함께 한씨 집안의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연화의 결연한 눈빛은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씨 집안 이야기 1부부터 3부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화의 지혜와 용기,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결연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와 오디오 콘텐츠를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